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개혁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저께 저희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했어요. 네, 원래 강좌. 네, 원래 강좌. 네. 근데 사람은 별로 많이 안 왔어요. 회원들이 너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이거 원래 강좌 그만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 좀 듭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데요. 뭔가 차라리 인터넷으로 그냥 해서 올려드리든가 해야지 이게 우리 공간에서 하는 우리는 일부러 이제 회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활동가들도 듣지만은 사실은 온전히 활동가만을 위해서라면 낮 시간대에 해도 돼요. 그런데 저녁 시간대 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렇게 야근을 시켜가면서까지 강의를 이제 듣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제 회원들이랑 같이 만나서 좋은 강의 듣자라는 건데 회원이 많이 못 오시더라고요. 평일에 오시기가 저녁에 오시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제는 아무튼 내용이 참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죠. 서복경 선생님. 예, 주제가 뭐였나요? 정치였는데. 정치제도 개혁 이런 것이죠. 네, 그런 거였는데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 그다음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약간 분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도움 많이 됐고 아깝다. 우리만 듣기 좀 아깝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처장님 말씀대로 낮 시간대에 활동가들이 들으면서 그거를 인터넷 강의처럼 촬영을 해서 유튜브 콘텐츠로 만드는 것도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강사분들이요 인터넷에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잘 강의 내용이 고르기가 퍼지니까.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무료 강의로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잘 설득해서 앞으로는 좀 한 달에 매일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을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되겠다. 서복경 강사님은 참여연대 센터장이시죠? 어디 센터? 의정감시 센터장. 의정감시 센터장이시고 최근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많이 알려졌던 선거제도 개혁의 또 전문가시기도 하셔가지고 우리 며칠 전에 그 자유한국당이 안 나오는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번 했잖아요. 여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했는데 발언을 했거든요. 참여연대니까 이 기자회견의 주최자예요. 그래서 발언을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웃겼어. 서복경 선생님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우리 그 옆자리에 있는 애가 재수 없다고 해서 회사를 안 나오진 않지 않냐. 말이 안 통하고 짜증이 나도 회사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쵸. 맞는 말입니다. 나와서 싸우든가 뭐. 그러니까 그냥 출근은 해야 되지 않냐. 도대체 니네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그렇습니다. 재밌었고 약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는 다음번 원래 강좌 많이 오시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저희가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드디어 마무리를 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방이. 네, 민원연 시방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1년이 지났고요. 1년이 지나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방이 완전 정산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요.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18장이네 지금 보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네. 통계 같은 거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예, 어찌됐든 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빡치게 한 그 방심위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웃으며 안녕 특집. 저희가 이제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말 그대로 1년 만에 이제 접게 됐는데 이게 슬프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정말 딱 1년 했습니다. 2018년
5월 23일 발족해서 첫 안건을 낸 다음에 네. 2019년 올해 5월 9일에 마지막 안건으로 딱 해서 진짜네요. 마무리가 됐고요. 음. 총 47개의 안건을 저희가 상정해서 시민들과 함께 심의를 했고 시민들이 연인원으로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안건당 평균적으로 1,47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어요. 상당히 네. 이게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매주 그것도 똑같은 컨텐츠로 물론 그때마다 보도는 달랐습니다만 하는데 1,000명 넘는 시민이 꾸준히 그것도 심지어 이거는 단순한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막 찍어야 될 게 많아. 의견도 써야 돼. 맞아. 네. 1,400명씩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는 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만큼 네. 네.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그 영상을 보고 보고 밑에 읽고 스크롤을 내려서 읽고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쓰고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이제 단순히 고마운 걸 넘어서서 그만큼 방송사들 특히 종편 3사의 오보막말 편파에 대한 분노가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걸 또 그렇죠.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시민들이 이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그동안 몇 번 이렇게 이제 민원연으로 전화해 주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면 말도 들어보면은 이거 하면 쟤네들 방송 그만하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으신 거죠. 예. 물론 저희가 이거 가지고 방송 그만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경종을 울렸다 이런 평가를 오늘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네. 시민들이 47개 안건에서 모두 법정 제재를 의결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의 제재 수위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특히 분노하고 특히 문제라고 받느냐는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 수정의 비율을 보면 돼요. 그래서 최고 수위 제재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63%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유독 70%를 확 넘긴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7개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7개에서 실제 법정 제재도 많이 나왔고요. 오. 아무튼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셨다. 그리고 그 7개 시민들이 특히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라는 중징계를 많이 줬던 그 7개 안건 중에 5개가 다 인권 침해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파성 이런 게 드러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 중징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인권 침해면은 이건 여지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때는 70% 넘어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처음으로 70% 넘겼던 거는 사실 저 TV조선의 풍계리 취재비 요구 오보였고요. 이건 너무 명백한 이건 인권 침해도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대부분이 인권 침해인데 TV조선의 고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생중계, TV조선의 쌍용차 사건 노동자들 때문이다 방송, TV조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방송. TV조선이 탐사보도 세븐에서 성매매 시도 채팅을 다 실황으로 중계해준 방송. 그리고 연합뉴스 TV 뉴스 1번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갖가지 모독, 이거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권을 빼앗긴 분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던 그 방송입니다. 아무튼 요런 그러니까 이런 명백하게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그런 인권 침해 방송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강한 징계를 내셨다. 근데 강한 징계 중에 대부분이 TV조선이네요. 그렇죠. 그런 방송을 내는 것이 연합뉴스 TV 빼고 다 TV조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심의 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심의 결과는 TV조선 풍계리 보도만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나오고 나머지는 아직 심의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2개가 기각되고 하나가 의견 제시예요. 아 그래요? 예. 나머지는 지금 심의 중인데 저희가 6월 10일 통보된 심의 결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가 나온 게 TV조선의 고 노회찬 의원 생중계, 시신이동 생중계인데 이거 의견 제시 어떻게 의견 제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신 이송 생중계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 이것이 방통심의위가 경징계를 내린 이유였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규정이 진짜. 시신 이송 생중계는 하지 마라. 근거가 부족하면 보도하지 마라. 근거가 엇갈릴 때는 크로스 체크해라. 이렇게 실무적인 것까지 명시하는 규정 보셨어요? 아니 그렇지 그럴 않죠. 거면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안 두죠.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으면 거기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심의위원 왜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심의 규정을 적용하라고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들을 두는 것인데 그쵸. 그런 거를 할 조항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야, 진짜. 예, 아무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 들어도 빡치네 또. 좀 황당한 심의 결과죠. 쌍용차 사건 같은 경우에도 TV조선이 쌍용차 경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다 인정하고 심지어 이미 이게 옛날부터 경찰이 얼마나 사람을 거의 죽이다시피 했는지 다 나왔고 이게 30명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는데 경찰은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해석이 용인돼야 된다. 다 개인적인 견해다. 해석 차이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던 거고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도 5.18 막말을 방송 전반에 걸쳐서 비판하다가 하나의 시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47개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법정 제재가 나온 사례가 딱 5개입니다. 실제 법정 제재가 나온 게. 47개 안건 중에 이게 프로그램별로 보면은 저희가 한 개 안건에 여러 프로그램을 넣는 경우가 있어서 프로그램별로 보면은 56개예요. 안건이. 네. 근데 그 56개 중에서 실제로 법정 제재가 나온 것이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민원연이 내는 모든 심의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온 겁니다. 법정 제재가. 그래요? 민원연이 골라서 심의방심위에 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 결과이기도 저희가 하죠. 일주일치 해가지고 가장 센 것만 하나만 그러니까요. 해서 네. 시방에 올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2018년 1년에 보니까 저희가 174건을 넣었더라고요. 심의 넣은 게. 네. 그 중에서 고작 7건이 법정 제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통상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비중이 좀 높게 나왔다. 법정 제재가. 이게 그러니까 TV조선이 법정 제재를 3개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누누이 강조해드렸지만은 TV조선이 2017년 3월에 나온 재승인 심사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고 그때 종편 4사가 어떤 재승인 조건을 받았냐면은 오보막말 편파로 인한 법정 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해라.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건부 재승인이기 때문에 불합격 점수를 받고도 조건부 재승인이 된 거예요. 이걸 어기면 그러니까 4건을 넘어가면 법정 제재가 한 번 시정명령하고 또 어기면 취소 심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TV조선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3건이 나왔다. 1년 동안. 그것도 시민방심위가 아니었으면 이 3건도 안 나왔다. 이게 과연 TV조선의 실제 방송의 질을 좀 반영한 결과냐. 그렇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도 TV조선이 3건을 받았는데 그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건 사실 2건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3건 중에 하나는 그 재승인 조건에도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에 재승인 조건을 내걸 때 그 법정지제 4건 이하라는 조건에서 심의 규정도 한정을 해놨어요.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제14조 객관성, 제20조 품위 유지, 제51조 방송 언어. 이게 이제 오보 막말 편파에 직결된 조항들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항들을 어긴 법정 제재만 해당해요. 그 재승인 조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TV조선이 작년에 받은 3개 중에 2개는 이 조건들이 들어가요. 풍계리 오보는 객관성 조항. 네. 그리고 강진살인 사건 모욕 방송이 있었는데 강진살인 사건 피해자 이거 네. 뭐 피해자 잘 알지도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몸캠을 했느니 뭐 이런 이제 황당한 방송입니다. 그거는 품위 유지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TV조선이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비하했던 방송입니다. 그렇죠. 예, 그 비하 용어로 썼어요. 네. 그리고 비하 용어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성폭행을 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왕왕 있었던 일, 맞아요. 뭐 성적 악기가 들려서 저질렀던 몹쓸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라고. 이건 미화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범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네. 있지? 굉장히 이 성폭행 설명을? 그냥 성폭행도 아니야. 장애인을 장기간 상습 성폭행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법정 제재를 주긴 줬어요. 주의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오보막말 편파 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갔어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은 방송 언어 조항도 안 들어갔어요. 비하 용어로 썼는데 처음에 이 안건을 심의에 방통심의가 올릴 때는 사무처가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심의위원들한테. 그때는 처음에는 사무처가 올릴 때는 방송 언어 조항을 넣어서 올렸어요. 심의위원들이 뺀 거예요. 왜 뺐느냐? 그 용어는 그냥 한 번은 얘기할게요. 반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 반편이는 조롱도 아니고 욕설도 아니다. 조롱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욕설도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편의를 공개적으로 써도 된다고 공인한 거네. 공인해 줘 버린 꼴인 거예요. 방송 언어 조항을 대단한 배제하면서. 분들이네 아주.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법정 제재는 예를 들어서 TV조선이 이 안건을 포함해서 법정 제재 5개 나왔다 해도 사실 재승인 조건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심의 결과가 있었고요. TV조선이 그러니까 TV조선 포함해서 시민방심위에서 법정 제재가 5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한 절반 넘게 다 기각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방통심의위가 기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시민들이 한 것처럼 모든 안건에 다 법정 제재를 낸다. 이거 방통시민은 공공기관이라서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언론사가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방통심의위는 이건 민원연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 산 안에서 제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이 오류는 그래도 봐줄만하다 그러면 사실 제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꾸준히 지적해왔던 TV조선을 포함해서 종편 3사가 해왔던 행태가 스스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고 노회찬 의원의 시신 이송을 생중계한다? 이게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지금도 좀 나아졌다 그러는데 하루에 3개에서 5개씩 맨날 생방송으로 보도 시사 프로그램 합니다. 그런 획일적인 편성이 무슨 언론의 창의성이고 자율성입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방통심의가 기각을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종편에 대해서. TV조선이 안건도 많았던 만큼 굉장히 기각이 많은데 좀 재미있는 기각 사례들 말씀드리자면은 21차 안건이었던 TV조선 김광일의 신통 이분 너무 자주 나오네.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요정은 한유라고 방송했습니다. 요정은 한유라고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아니라 문제없음이네요. 문제없음이나 기각이나. 요즘은 한류라고 또 인증한 꼴이다. 방심이가. 네, 이게 진짜 참 대단한 방심이야 진짜. 이것도 회의록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니 방심이를 좀 심의해야 되겠어. 아이 참. 이것도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가본 데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성매매하는 요정은 지금은 다 없어졌다. 예, 뭐 그런 겁니다. 뭐 근데 그때 처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요정을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대표적인 요정 지금 요정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김영삼 정부 때 성매매한다고 다 없애가지고. 네. 지금도 그 남아있는 요정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매혹적인 스킨십, 넘치는 애교와 이거 내가 말해도 되는 거야? 네. 그것까지 하시죠. 예, 네. 뭐 넘치는 애교와 뭐 흩날려 아무튼 막 이런 낯뜨거운 홍보 문구들과 함께 그래서 자극적인 의상 입은 이 여성 접대부를 사진을 올려놓고 땡땡 기생 막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한정식 집이야. 얘기하려면 똑바로 하셔야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좀 그런 기각 사례도 있었고요. 같은 문제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TV조선만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35차 안건으로 네. TV조선과 채널A가 대통령 딸 가족의 거주 국가를 노출한 보도를 저희가 상정했어요. 네. 이거 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 딸이 뭐 해외 이주했다면서 막 왜 이주했는지 공개하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네. 그거 했을 때 자유한국당도 처음에 국가를 말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니까 TV조선과 채널A가 그날 곽상도 의원이 기자회견 한 날 국가를 그냥 다 보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채널A는 권고가 나왔는데 TV조선은 기각이 됐어요. 뭐지? 근데 이거는 방통심의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방통심의가 뭐라 그랬냐면은 채널A가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 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를 공개해버렸다. 이거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다 해서 권고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실제로 채널A는 화면을 통해서 학교 홈페이지만 노출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 딸 가족이 살았다는 한국에서 살았다는 구기동 빌라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대통령 딸과 손자가 문재인 대통령 유세 현장에 나왔던 장면을 보여주면서 손자만 블루 처리하고 딸은 얼굴 그대로 나가고 아무튼 뭐 이렇게 화면상으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했어요. TV조선 그런 거 없었어요. 학교 홈페이지도 안 나오고. 네. 근데 다 좋아요. 이해한다 그래요. 아 그러네. 방통심의가 내가 놓쳤던 화면의 문제점을 또 알려줬네.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의를 낸 취지가 뭐였습니까? 국가를 공개하면 어떻게 나가냐는 거였어요. 그쵸.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심의 결과 통보에. 제가 볼 때는 TV조선을 기각한 걸로 봐서는 국가 공개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리고 TV조선을 기각하면서 방통심의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는 뉴스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국민의 알 권리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보도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해석에 있어서도 방통심의가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것도 그러면 좋아. 뉴스 가치 있으니까 보도했어. 왜 근데 국가명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우린 시민 넣을 때 분명히 그렇게 넣었는데 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이 수많은 기각 사례들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도 성과가 뭐가 있느냐. 네. 가장 큰 성과는
시민방심이 1년 하면서 막말 패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4분이나 퇴출했다. 이거를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TV조선 신통방통을 진행하던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사실상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해임시켰다. 이분은 나가실 때도 네. 우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1년까지 말씀하시고 네, 나가면서 민주언론 시민연합 얘기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TV조선이 법정 제재를 작년에 3건 받았는데 그중에 2건이 김광일 씨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TV조선도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네. 다음 분은 신인균 씨입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인 분이고요. 이분도 이제 북한 관련 소식에 매번 나오는, 그러니까 채널A와 TV조선의 고정 패널인데 이분이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 한번 상정이 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우리 국방부가 주적을 일본으로 바꿨다. 그리고 TV조선에서는 오산 미군기지 아파트에 고정 간첩이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근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근거는 없다.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 아파트 하나 샀을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발언을 상식적인 하셨던, 뭐 얘기다. 예. 뭐 이렇게. 그거 상식이다. 나는 아파트를 못 사는데 나는 비상식이에요. 갑자기 눈물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것도 방통심의가 채널A, 그러니까 일본으로 주적을 바꿨다는 권고를 줘놓고 오산 미군기지 앞에 간첩이 있다는 건 또 기각했어요. 이것도 재밌는데 기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오산 미군기지 앞에 간첩이 있다고 하면서 근거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거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예. 그럼 이제 아무 말 해놓고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맨 마지막에. 사실 근거가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언론이라면은 근거가 있는 척을 해야지. 없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계속 출연시키는 것도 난 너무 웃겨. 저는 그걸 시청자 우롱이라고 보는데 저도 방통심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시청자가 그걸 믿든 안 믿든 시청자를 놀리면 시청자를 좀 황당하게 만들면 안 되죠. 아무튼 이런 활약을 하셨던 이 사례 말고도 사실 신인균 씨가 굉장히 극단적인 대북관과 어떤 호전, 전쟁하자는 식의 어떤 대북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이제 맹활약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도 11월부터 안 나왔어요. 작년 11월부터. 네. 예. 작년 11월 말부터 안 나왔고 이분이 자기 개인 유튜브에다가 내가 방송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더니 어디서 민원을 넣었고 그래서 채널A가 잠깐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 이런 또 유튜브 방송을 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홈페이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뭐 홍보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11월 말부터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2월부터 다시 채널A 등의 고정 패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다시 돌아온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시민방송심의위원회 통해서 한 번은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구차한 건으로 상정됐던 전효옥 작가. 네. 전효옥 작가도 4월 10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종편에 잘렸어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채널A 관계자가 민원연이 어찌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라며 그만 나오라고 했다. 이분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퇴장하셨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안 나오고 이 이후에 이제 다른 고정 프로그램들도 하차를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하차하신 겁니다. 어쨌든 전효옥 씨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문제적인 발언을 했었고 시민방송심의위원회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일 씨와 마찬가지로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인물 누굴 것 같으세요? 이건 예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차명진 패널입니다. 차명진 패널은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시민의힘으로 퇴출했다기보다는 이분을 방통심의도 그러고 방통심의가 우리가 차명진 씨 발언을 안건을 4개나 올렸어요.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네. 3개가 기각되고 하나만 권고가 나왔어요. 행정지도.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나 MBN이나 이분을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세월호 5주기 앞두고 막말하셔가지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진하차하셨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차명진 씨가 방송을 안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차명진 씨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시민방송심의위원회의 힘이 있었다. 그렇죠. 이거를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성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년간의 시민방송심의위원회 활동은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참여해주셨던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무 변화가 없는 방송사와 방통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저희가 지금 프레임 체크도 영상을 계속 내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런 언론의 오부막말 편파를 막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뭐 아무 변화가 없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변화가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안 했어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안 했으면 뭐 퇴출되는 뭐 패널들이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눈치라도 봤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TV조선 법정제재 3건 중에서도 2건은 진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아니었으면 못 나왔던 법정제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또 종편에 소문도 나고 그 하차하면서 또 우리 이름도 얘기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전용욱 작가가 채널 A가 민원연이 얼마나 어찌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민원연은 채널 A를 전용욱 작가로 물고 늘어진 적이 없어요. 전용욱 작가 보고서가 2개인가밖에 안 나갔어 올해. 그러게요. 네, 다른 분들은 그럼 우리가 뭐 집요한 수준이 아니고 뭔데 그럼. 아무튼 우리는 특정인을 특정 패널을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비평 활동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러니까 채널 A는 바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니 그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방심이가 우리 말대로 하나? 그렇지도 않죠. 거의 뭐 안 하는데. 전용욱 씨도 방통심의위에서는 기각됐는데 뭘? 그러니까. 기각됐는데 뭘? 뭐 아무튼간에 전 사실은 시방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 서운했어요. 다 불쾌했고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은 방심위원들한테 아주 불쾌했고요. 왜냐면은 최소한 시민의 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그렇죠. 계속 기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거라고 해서 기각을 당했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 기각 사유조차 솔직히 말하면은 알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근데 그 기각을 한 게 우리 의견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낸 그런 결과들까지 네. 싸그리 다 무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힘들었고 사실 또 우리 내부 민원연 내부에서도 사실 늘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저희 이제 활동가뿐만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저희 어르신들도 계속 하는 말이 좀 더 전투적으로 거리에서 싸워야지 이거 해서 되겠느냐라거나 좀 더 각을 세워서 싸워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연이 할 수 있는 그 방심위 대응은 전 이런 식이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앞에 가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개인 우리가 해봤자 뭐 10명 가서 깨깨 맨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해해주고 같이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들과 같이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들이 좀 다 전략적으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성공했던 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스베이다에서 계속 이거를 보도해줬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라도 실어줬고 네. 초창기에 또 김어준 씨가 많이 이제 뭐 이거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됐던 것 같고요. 좋게 생각하는 건 전 그거예요. 제가 한겨레에서 그 인터뷰 해가지고 뭐 저는 그게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떠들었는데 문현숙 기자가 놀러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시길래 그냥 떠들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방심위 규정을 알게 됐다는 거, 그 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민원연을 맞습니다. 통해서 그것도 성과입니다. 심의 규정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심의 규정까지도 적절한 규정을 찾아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너무 좋은 평가들을 해주셔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원연처럼 작은 단체에서 이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남기더라. 그러면 방심위도 좀 이런 제도를 가져가서 어떤 형태로든 방심위는 지금 이제 전문인들을 뽑아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방송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비용 그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느니 이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민원연처럼 자기들한테 오는 이런 심의 내용을 잘 공개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방심위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방심위가 계속 우리의 이런 결정을 계속 기각하거나
묵살하지 말고 좀 귀 기울여 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제도를 오히려 자기네들이 도입할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옛날에 방심위에 이제 특별심의위원으로 있을 때도 계속 그 주장을 했는데 어떤 안건이 지금 상정돼 있는지 국민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심의를 넣을 때 이런 정도 어떤 것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고 지금 어떤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비교를 해서 내가 넣을까 말까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방심위가 정말 비밀주의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회의 결과는 당연히 그건 공개하지만은 심의 내용 그리고 그게 상정이 왜 기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왜 상정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정 이후는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정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어떠한 심의가 몇 명에게로 들어왔는지 뭐 똑같은 주제가 굉장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회찬 의원 그 시신이송 생중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원연만 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워낙 논란이 컸기 때문에 많이들 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심의가 그렇게 허접한 심의가 나올 수 있었는지 시민의 어떤 목소리, 방송에 대한 자기네들이 전문가랍시고 너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민의 감정, 시민이 이 방송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이런 거를 너무 뭐랄까 무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도 이걸 강제로 끌고 가는 이걸 처음에 만든 게 나였고 끌고 가는 것에 이제 지쳐버려가지고 그래 간둬라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접기는 하지만은 저는 방심위가 이 사업을 끌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시민의 의견을 받는 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기계 이거 구축하는 거 인터넷 구축하는 거 돈도 아니잖아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어떤 참여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길을 청와대 그 게시판 열듯이 그렇게 방심위가 방송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불만과 뭐 이런 것들을 열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결국은 미디어를 비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건데 미디어를 비평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송 비평이고 방송 심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내가 문제의식 갖고 제보를 할 수 있게 그 안내하는 그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사이트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심의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이 심의회인데 방송 소위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러한 안건들을 심의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런 거 하면은 뭐 불법이에요? 왜 비밀주의로 해요? 왜 무슨 안건인지도 공개 안 해 홈페이지에? 그렇죠. 그런 거는 공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나치게 이제 제가 욕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그게 뭐 이렇게 비밀로 하게 돼 있나 싶어가지고 규정상.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상로 의원처럼 뭐 이렇게 유출할까봐 와가지고 할까봐인데 사실은 우린 다 알거든요. 왠 자기 주제에 대해서는 미리 다 알아요. 내 관련된 주제를 뭐 이제 하는구나 하고 해서 뭐 성적 소수자 단체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심의 자기 자신들과 관련된 중요한 심의가 있으면 당연히 기자회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네이버 재평이 얘기하듯이 우리끼리는 알 수 있는데 시민들만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식의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시민들의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로 지금 방송 소위 5명 중에서 민주당 추천 하신 그 3분 있잖아요. 네. 3분 중에서 3분이 너무 점잖거나 너무 공정한 척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의를 좀 더 오래 했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저는 더 많은 시간 심의위원회를 바라봤고 정말 단언컨대 지금 있는 사람은 3년 동안 심의를 했다면, 그러니까 1년 반 했거든요.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최소한 한 5년은 심의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면은 심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심의가 오히려 일관성이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낙인 위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소수이던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네. 그러니까 심의가 지금
굉장히 지나치게 최소화되어 있어요. 네, 너무 관대해요.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럴 거면은 방심위를 그냥 없애자라고 하고 일을 그만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의를 최소화하자는 게 방심위원들의 기조예요 지금. 기조라면 네. 안 하는 게 낫다. 좀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심의기구에서 네. 방통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 감독기관인데 그러니까. 우리 감독기관인데 감독을 최소화할래.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지. 심의를 하는 목적이 방송사를 혼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방송을 바로잡자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방송사를 자꾸 봐주기 시작하면 예외를 자꾸 인정하고 봐주고 뭐 형평성이 안 맞네. 뭐 얘가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 곤란을 겪네. 어쩌고 저쩌고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뭐 적용 조항이 정확하지 않네. 뭐 해서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런 방송이 계속 더 나올 것이고 그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다 국민인데 국민의 피해는 신경 안 쓰고 방송사의 피해만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그럴 거면 도대체 왜 방심위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예 그럼 없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을 하고 나서 아무튼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유감이다. 방심위도 유감이고 뭐 여기 이쪽 저쪽 다 유감인데 어찌 됐던 간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하다. 왜냐면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 방에 꼬박꼬박 들어오셔가지고 그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네. 막 이거를 퍼날라 주시고 같이 하자라고 친구들한테 막 공유해 주시고 그랬던 그 시민들의 의지를 저희가 잘 갖고 가서 방심위를 바꾸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와 죄송함이 있죠.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아무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좀 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식을 좀 고민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방심위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도 이 정도면 사실 이제 기대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방심위에 대한 기대를 할 이 수가 상황이 없다. 유지되면은 방통심의위가 이제 방송 환경들 이런 오보막말 편파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오보막말 편파하는 종편들은 신이 났다. 그렇죠. 방심위 믿고 네. 야 이렇게 해도 봐주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네요, 진짜. 네, 특히 오늘 그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긴 했는데 시신이송 생중계 그 심의는 진짜 제가 볼 땐 초유의 심의예요. 초유의 심의. 네. 심의 규정이 없다? 아니 그거 어떻게 아니 핑계를 대고 보면 좀 그럴듯하게 만드시든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것 정말 심의 규정이 없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고요. 게다가 이제 그 장애인 비하 그것도 뭐 욕설과 비하가 아니다. 일부러 굳이 인권 조항, 그러니까 인권 보호 조항만 집어넣고 굳이 방송 언어나 품위 유지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그 방송은 그냥 딱 들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품위 유지거든.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의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이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품위 유지도 안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방송 언어도 안 집어넣었죠. 그리고 인권보호 조항 하나만 딱 집어넣으니까 인권보호는 오보막말 편파 조항이 안 들어가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애초에 5개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조항만 해서 요거를 위반한 거 4개. 이게 완전히 전형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센 조건을 걸었어라고 하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면 하나도 안 센 조항을 건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걸어놓은 그 5개 조항을 사사삭 다 빠져나가서 심의를 한 거고 그나마 또 그걸 늦게 심의해가지고 해를 넘겨서 더더욱이 또 안 나오게 한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TV조선을 봐주려고 하는 그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종편을 봐주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딱 종편이라고 하기보다는 TV조선입니다. 왜냐하면 TV조선? 타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MBN에 대해서는 나름 세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TV조선을 봐주려고 하는 노력이 참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위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애둘아빠님께서 어제 김영철 노역형 오보 조선일보 보고 하면서 네.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MBN 보다가 너무 어이없어 글을 올린다고 하시면서 손혜원 의원 관련 패널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올려봤는데 저희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예전 같으면 현대중공업 노조 이야기 나오는 대로 노조가 심했나 보네 했을 텐데 민원연 방송을 들으며 언론에 나온 이야기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뭔가 뿌듯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투어이브 박미정님 정말 요즘 열심히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께서 어제 강좌 잘 들으셨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김원경 시장님 나오시는 다른 강연 포스터까지 올려주셨어요. 벌써 네. 그게 시민 공개 세미나 6월 24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가짜뉴스가 한국 경제를 망친다는 제목으로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론회 같은 건데 네. 처형님께서 토론회 나가시죠. 깜짝이야. 난 내가 모르는 거를 하네. 그러고 깜짝 놀랐네. 이 강연 아닙니다.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그리고 노란색 스피커님이 어제 다른 팟캐를 듣다가 시사인에서 만든 팟캐인데 현대중공업 얘기를 해줬다. 2번 들었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를 고용불안과 한 가지는 잊어버렸다. 아무튼 그닥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설명에 어찌 결론을 내려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다르겠죠. 믿고 듣는 팟캐들에서도 서로 설명들이 다르니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다른 팟캐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현대중공업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내가 일부러 다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경도된 것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저는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와 고용 불안, 그러니까 이유가 고용 불안이나 이렇게 노조를 위한 그러니까 노조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은행이 계속 이렇게 대우조선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은 많은가? 대우조선을 외국에 팔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무조건 국내에서 팔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팔으려면 없다 대안이.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으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이 정말로 절실하게 많이 먹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현대가 물적 분할을 하고 이런 꼼수를 부려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돈 주고 사라고 돈 주고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 그 회사의 구조를 완전히 이상하게 바꿔놓고 공정거래법을 피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향후 대대손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만들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노조 얘기만 노조가 왜 반대하는지 울산이 왜 반대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큰 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현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 네네. 예.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물적 분할이 대우조선해양을 진짜 완전 거의 헐값으로 사기 위한 방안이다. 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그 현대그룹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 자회사 중에 현대글로비스인가요? 현대글로비스라고 굉장히 알짜배기. 근데 이게 내부 거래를 해요. 내부 거래. 현대그룹 안에서 내부 거래를 하는데 이거 물적 분할해가지고 내부 거래를 하면은 그 법에 안 걸린대요 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다 빠져나가서 지금 법의 탈법적인 어떤 구멍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경제 관련된 운동하는 단체에서 좀 이 주제에 좀 더 집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냥 노조만의 목소리로 자꾸 그치게 돼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들은 어찌됐든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썰트님, 종편에서 탈북민들 엄청 우려먹던데 참 한심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사상 타령인지 종편들 정신 차려라. 지금은 평화시대다. 가짜뉴스 판치는 언론 때문에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찾아서 듣게 되네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어이브 박무희정님이 이번 주는 뉴공에 안 나오셨다 기다렸는데 라고 하셨어요. 김학용, 하태경 코너 없애고 싶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 듣고 있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하태경 의원 거는 안 듣습니다. 저도 안 듣습니다. 들으면서 가다가 이 사람 나오면 탁 꺼버리고 근데 그런 음악 분이 아마 들어요. 많으실 건데. 음악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그냥 취향입니다. 안 듣게 됩니다. 왜 우리 구독과 좋아요 외치신 분 누구입니까 하면서 얼굴을 다 가려놓으셨죠? 미련곰탱님께서 굳이? 그래도 개인 정보니까. 저 유튜브 모르시는 이미 다 분들이- 노출했구만. 우리 조선이 네. 활동가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처음에는 제 따님인 줄 알았다고. 내가 우리 딸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나오면은 아마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미령곰탱님께서 동아일보에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사례. 라는 제목의 보도, 일본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그걸 올려주시면서 이게 도대체 한국 언론사가 맞냐? 아니 뭐 근데 일본에서 이런 보도를 했으면 보도하는 건 맞는데 일본 보도가 맞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겠죠. 웃기긴 웃기죠 사실. 일본 언론이 한국 최저임금 실패 사례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낸 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낸다? 한국 언론사가? 이상하긴 하죠. 웃기긴 하네. 네. 웃기기도 하고. 네. 그 일본이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훨씬 높은데. 그러게요. 아무튼 뭐. 그러면은 뭐 최저임금 너무 낮아서 실패한 건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 자기네는 대실패인가?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미우리 신문인가 뭔가가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도를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 댓글 볼게요. 하데스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처장님이나 활동가님들은 모르시죠? 뉴스나 시사대담이 정치, 사회, 경제를 논하기보다 뻘소리로 웃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하면서 우리가 그날 이거 하면서 어제,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지금 그런 경종을 때려주시네요. 유재석 씨, 강호동 씨 등 우리나라 개그맨들 깊이 반성해야 한다. 오늘도 수고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재밌는 댓글이네요.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북한 미사일은 처형하고 숙청하니까 200-300km 날아간다. 이 말 정말 웃기긴 했는데 무서워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 숙청할까봐 무서워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 이거 얘기한 거. 그다음에 조중동 쪽팔린 줄을 몰라요. 정신 차려 이것들아 라고 하셨고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어떤 능력이 발휘될지 또 모르지요. 종이 로켓을 만들어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점점 이제 아이디어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파님께서는 이제사 구독하셨다고 민원연의 열정과 집념에 감사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연 프레임체크 그 댓글들을 좀 봤는데요. 프레임체크 일단은 어찌됐든 많이 이제 지금 봐주고 계시고요. 일단 이 프레임체크를 만들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우리 박진영 이사라고 민원연 이사인데 이분이 이제 CCBB 글을 아주 재빠르게 이 관련된 내용으로 써줘가지고 제가 우리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걸 이제 프레임 체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영 이사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너무 잘 만들었다. 자기 보고서보다 더 낫다. 뭐 이런 평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그 유튜브나 팟빵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내고 있는 프레임 체크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람마다 또 재미없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네네. 더 많이 이게 기본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렇죠. 좀 퍼날라 주시고요. 네. 네. 이거 이번 편에서 그 까칠한 질문자 목소리 연기가 짱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진솔 씨를 진짜 연기예요. 진솔 씨가 이렇게 까칠하거나 이렇게 트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연기를 하셨습니다. 네. 프레임 체크 정말 짧으면서도 내용 전달이 너무 잘 됩니다. 퍼나를게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다 내용 좋다라는 그런 의견 민원연 항상 응원합니다. 민원연 화이팅. 시민의식이 이제는 극우일보나 종편을 넘어서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다들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요.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수요일 날 내려고 하거든요. 수요일 날 오후에 발표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빡세게 합니다.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 고은지 활동가가 만듭니다. 네, 응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주말 방송도 다 녹음을 해놨으니까요. 주말에 딱 12시에 올라가는 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살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타임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